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문학의 거장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집 중에서 메마른 9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윌리엄 포크너는 8월의 빛, 음향과 분노, 압살롬, 그리고 성역 등등으로 대단한 작가입니다. 미국 문학을 세계 문학의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작가라고들 하죠. 예. 근데 단편 문학도 참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단편집이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예. 이 시리즈가 다 좋습니다만 특히 윌리엄 포크너 작품의 눈길이 오래 머뭅니다. 제가 이 윌리엄 포크너의 메마른 9월을 고른 이유는 학기 말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 에세이를 읽는데요. 그 에세이에서 자극받아서입니다. 어떤 학생의 에세이를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울의 방, 동일성의 감옥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예. 우리 학생이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타자의 경험이 없으니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들을 대할 방법을 모른다. 다르다는 느낌새만 느껴지면 배제하기 바쁘고 혐오의 언어를 구축하여 만남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추방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지도 않은 온갖 악의적인 추측은 어느새 실제적인 공포가 된다. 배제, 공포, 혐오만이 시면을 메우려 든다. 모든 타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아름다운 이상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는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전투하여 패배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배제와 혐오의 논리는 타자와의 만남마저 차단한다. 만나지 않고서는 넓어질 수 없다. 그리고 만남을 끊임없이 외면할 때 우리는 폭력의 시대에 길을 터주게 된다. 이 동일성의 감옥 속에 맴도는 지독한 평화를 깨는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만을 비추는 거울방에 타자를 드리는 일뿐이다. 네, 이렇게 쓰네요. 이게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쓴 겁니까? 네, 학부생입니다. 잘 쓰죠? 아, 진짜. 교수님 제자들은 다 이렇습니까? 이 정도는 써야죠. 아이고 세상에. 이 거울의 방, 그러니까 자기만을 비추는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 거울의 방, 이게 또 하나의 동일성의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비슷한 존재들만이 살아가는 그곳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거죠. 신화에 기반한 단일 민족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문화에서는 타자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부터 그랬을 리는 없는데 모든 문화가 타자와 또는 타자성과의 교섭 과정에서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뭐 식민지 전쟁 경험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겠지만 타자를 수용하고 타자와 대결하고 타자성 속으로 스며드는데 우리는 대단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이걸 공포를 내면화해서 그 폭력으로 드러내곤 하죠. 예.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그 논란인지 논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서도 주류가 논쟁의 큰 흐름이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슬람 포비아, 무슬림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공포나 악의적인 그 추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김 PD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슬람 또는 무슬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물으면은 되게 비슷합니다. 뭐 IS, 테러, 폭력, 그리고 히잡, 그리고 이에 근거한 남성 중심주의, 여성 차별,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무슬림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발신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 이른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이 이걸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채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무슬림에 대한 깊은 편견들을 수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난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절차들이 필요할 테고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과정도 있을 테지만 그건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으로부터는 우리가 좀 해방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편견은 그 편견 대상에 대해서도 폭력적이지만은 그 편견을 갖는 사람 자신에게도 사실은 자기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편견을 넘어서서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에세이를 읽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집에서 메마른 9월을 떠올렸습니다. 메마른 9월은 이 흑백 차별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들이 악의적인 그 소문들이 어떻게 아무런 죄 없는 한 인간을 사적인 폭력으로 내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정말 소설을 잘 씁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일단 메마른 9월이라는 제목 아래 첫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문장에서 정말 그 메마른 미국의 풍경이 떠오르고요. 이 메마른 풍경은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반사하는 하나의 그 매개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문장 이렇습니다. 핏빛의 9월 석양을 뚫고 62일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바짝 마른 풀밭을 가로질러 소문인지 이야기인지가 들불처럼 번져갔다. 미니 쿠퍼 양과 어느 흑인에 관한 공격과 모욕과 공포가 등장하는 사건이 담긴 이야기였다. 천장의 선풍기가 불결한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는커녕 퀴퀴한 포마드 냄새와 로션 냄새, 썩은 입내와 땀내를 끊임없이 맴돌게 하는 토요일 저녁, 이발소 안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문인지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는 것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소문인즉 이렇습니다. 윌 메이슨이라는 흑인이 미니 쿠퍼라는 3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진상이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소문일 뿐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 소문에 홀린 사람들이 특히 이 맥클랜던이라는 카우보이를 연상케 하는 양키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확신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윌 메이슨이라는 깜둥이 놈이 우리의 그 신성한 백인 여성의 신체를 범했다라고 해서 이 린치를 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말을 보면 맥클랜던이 결국 자기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도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맥클랜던이라는 인물이 흑인 남성을 어떻게 폭력으로 짓밟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근거란 정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윌 메이슨의 흑인은 대단히 착하다.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발사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발사처럼 진실에 끝까지 육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편견을 넘어서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발사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이발사와 소문을 믿는 이 백인과의 대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안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깜둥이 놈을 빼돌렸나요? 깜둥이를 사랑하는 아저씨?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그 짓이라는 걸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아.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나이를 그만큼 먹은 여자가 남자가 어떤 족속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이고 마음대로도 생각해. 이러니까 또 어떤 손님이 받습니다. 당신은 꼭 백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군요. 손님은 그렇게 말하며 덮개가 덮인 몸을 움직였다. 덩치 큰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안 믿는다고요? 백인 여자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발사는 면도칼을 든 채로 반쯤 몸을 일으킨 손님을 내려다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화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젊은 청년은 백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건 다 깜둥이들이다. 모든 선함은 백인의 특권이고 모든 악은 깜둥이들의 몫이다. 라는 그 신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변주가 돼요. 그러니까 깜둥이가 백인 여자를 폭행당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백인이라고 백인을 대표하는 줄 아느냐. 당신은 그냥 당신이 태어난 북부랑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윌 메이스라는 이 흑인을 옹호하는 이발사를 철저하게 왕따시켜버립니다.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나 진리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흑백차별이라는 그 지독한 편견들을 일상화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백인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옹호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여기에서 맥클랜던이라는 군인 출신인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윌 메이슨이라는 흑인을 응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깜둥이 새끼 하나가 제퍼슨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인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강변하면서 흑인을 짓밟는 데 나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견이 내면화하고 이게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는 소수자의 타자들을 짓밟는 행위로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제가 윌리엄 포크너의 메마른 9월을 주목하면서 예멘 난민 문제를 떠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과거 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식민지인으로 살았고 또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식민지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국외로 떠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전쟁통의 광장에서 우리 이명준의 사례를 보듯이 여기에서 남과 북 어디도 선택하지 못하고 제3국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망명인으로서 타국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게 역지사지한다는 태도인데 그 어렵다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 역사에서 한번 우리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멘이란 나라가 분단으로 고통받다가 어렵사리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뒤에서 지원하는 미국 등등의 외세에 의해서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곳을 떠난 난민들입니다. 예. 이 난민들의 추상에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견을 넘어서 관대한 태도로 이 난민들의 일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 구성원들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편견이 갖는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 소설 메마른 9월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난민을 대책 없이 수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난민 중에 순수한 난민, 불순한 난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은 불순한 난민이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겠는가. 아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돈 벌려고 왔다. 그게 불온시 된다면 일제강점기 때 미국으로 간 사람들, 만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난민들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왔다고는 하지만은, 야, 너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돈 벌러 왔잖아.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편견에 가득한 그런 말들을 뿜어내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죠. 예, 예. 우리 학생이 에세이에서 얘기했듯이 동일성의 감옥에 갇혀서 타자들과의 교감을 가려버린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더욱 깊은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세계를 외치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타자와의 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뭐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는 또 아랍에서 왔다는 게 너무나 큰 편견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정말 깊은 편견의 이미지가, 악의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책은 준비해뒀었는데 6월 날짜 가는지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성칠 선생이 쓴 역사 앞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앞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한 사학자의 6.25 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예. 역사를 공부했던 김성칠 선생이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써내려간 일기를 모은 것입니다. 예. 일기의 전반을 보면은 해방이 있던 해, 그러니까 해방이 되던 해, 1945년 12월부터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예. 전쟁의 한 복판을 통과하면서 학자로서 겪어야 했던 전쟁의 이면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예. 우리가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예.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도 좋다라는 그 생각의 저변에는 미래에 어떤 상상을 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김성칠 선생이 전하는 한국전쟁 시기의 이면들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열어가야 할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은 뭐 일기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예. 물론 대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 그리고 인간 세태의 변화들, 그리고 회의와 절망들 등등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6월 26일자 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날이죠. 예.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 학교에서 느낀 이상으로 거리는 물 끓듯 하였다. 한 길엔 되놈이 고개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군용차가 끊일 사이 없고 언제 풀려나왔는지 길가에는 소학교 아동들이 성을 쌓듯 둘러서서 그 고사리 같은 손들이 아프게 박수로써 질주하는 군용차를 환송하고 있다. 전쟁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뒤이어 5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히 누르던 동족 상잔이 마침내 오고야 마는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길이 팽팽 돌고 눈앞이 깜깜하여졌다. 약간의 현기증을 느낀 것이었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여기 5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히 누르던 동족 상잔이란 해방 이후 5년 동안 좌우의 극한적인 대립,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전쟁의 기운들이 감돌고 있었죠. 예. 그게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는 데서 오는 깊은 아픔 같은 게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학자의 눈으로 전쟁이란 무엇인지를 촘촘히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예컨대 6월 28일자 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3일 만에 서울이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지잖아요.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이른바 적치 3개월이 이어지는데,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진 서울을 보면서 이렇게 씁니다. 낮 때쯤 하여 아이들을 앞세우고 도남동을 떠나 집으로 향하였다. 거리에는 이미 붉은 길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학교 깃대엔 말로만 듣던 인공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되놈이 고개를 넘어서 동소문을 향하여 탱크며 자동차며 마차며 또 보병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비록 억센 서북 사투리를 쓰긴 하나 우리의 언어, 풍속, 혈통을 같이 한 동족이고 봄에 어쩐지 적병이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디 멀리 집에 나갔던 형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그들이 상냥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적개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유독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적기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어제 본 국군과 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다르다면 그들의 복장이 약간 이색질 뿐 왜 그 하나만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는 적으로 돌려야 한단 말이냐. 언제부터 그들의 사이에 그렇듯 풀지 못할 원수가 맺히어 총검을 들고 죽음의 마당에서 서로 대하여야 하는 것이냐. 서로 얼싸안고 형이야 아우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그들이 오늘날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나는 길바닥에 털퍽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울래야 울 수 없는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씁니다. 인민군과 국방군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그 남과 북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한 민족으로서 왜 전쟁이 일어나야 했으며 이 전쟁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정말 냉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냉정함이 하도 넘쳐서 무서울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역사학자의 정말 냉철한 시선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런 전쟁의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김성칠 선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외세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네. 1950년 9월 1일자 일기인데요.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9월 1일 벌써 가을이다. 비 없이 그대로 생량이 되었다. 이 한여름을 살아낸 일을 생각하니 꿈 같다. 꿈 중에도 악몽이다. 밤사이 폭격 소리에 잠을 깨어서 유난히 밝은 새벽 달빛을 바라보고 누웠노라면 40의 고개를 바라보는 사나이의 뺨에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린다. 민족의 앞길을 생각하면 그대로 통곡하고 싶다. 동족 상잔의 마당에 외세가 겹들어서 우리의 조국은 이제 무서운 사륙과 파괴의 수라장으로 화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동포가 혹은 죽고 혹은 거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집이 혹은 쓰러지고 혹은 불살릴 것인가. 1인이 버리고 간 집과 공장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태놓고 다시 이 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설사 당장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구호 식량이라도 두려울 수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날이면 나 자신부터가 굶어 죽을 수밖에 도리 없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사뭇 억색하다. 거지가 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우리 결의의 운명이 아닐까. 그도 외력의 침략을 받은 결과라면 울분을 던질 상대라도 있지만 남의 장단에 놀아나서 동포끼리 서로 사륙을 시작한 걸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어두워진다. 지금 세계의 어디에 좌우의 알력이 없으리요마는 하필 우리가 그 가장 혹심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백성이 잘 살기 위함이라고 연불처럼 내던 친구들, 만백성이 잘 살게 하는 길은 반드시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이른바 무자비한 투쟁의 고개를 넘어야 하고 마침내 동족끼리 서로 칼부림하는 멸망의 길로 통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우리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길이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인지 묻습니다. 평화 번영을 상상하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읽어도 생생하게 되살아오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김성칠 선생은 역사학자이면서 특히 번역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예컨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5권을 번역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일기 곳곳에서 연암의 일기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강대국에 예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장면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기를 보면은 사학자인데도 내내 감수성이 풍부한 그리고 묘사가 아주 리얼한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1950년 10월 2일자 일기 폐허가 된 종로 거리 모습을 묘사한 구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 이 저자가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듯 싶네요. 50년 10월 2일자 일기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았더니 흐르는 이 눈물이요 앞서는 이 한숨이다. 문자 그대로 폐허로 화한 종로 내거리. 종각은 흔적도 없고 인경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뼈대만 엉성하니 서 있는 빌딩의 지하실 속에선 하마 일주일이 지났을 오늘도 오히려 타오르는 연기와 함께 이루 형언할 길 없는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새까맣게 타버린 전신주 옆에 무참하게 끈기고 흐트러진 전선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중앙청의 시커먼 몰골에 찌그러진 모습은 낮에 나온 망령과 같아서 거들떠보기가 무섭고 번화하던 육조 거리는 타다 남은 벽돌과 기왓장의 잿더미로 화하였다.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서울에 우리는 5년 동안 무엇을 보태놓고 오늘날 이토록 파괴를 자행했을까. 땅을 치고 통곡하여도 시원치 않을 이 심정. 다리만이 후들후들 떨린다. 광화문 내거리 비각은 허물어지고 남대문은 구멍이 뻥뻥 뚫렸다. 세브란스도 타버리고 서울 정거장은 쓰레기통 속에 담긴 찌그러진 창량갑처럼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다리도 지쳤거니와 마음이 더욱 고단하여 나는 서울역 앞에서 울면서 발길을 돌렸다. 싱싱한 입체로 무참히 타버린 가로수 플라타나스여, 언제나 다시 내 몸에 윤기가 돌고 새 움이 돋아날런가. 네, 폐허가 된 이 서울의 한복판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무참히 타버린 가로수 플라타나스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언제나 다시 내 몸에 윤기가 돌고 새 움이 돋아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사진이나 글로만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기라는 대단히 사적인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쟁의 풍경들은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을 썼죠. 그런데 이 일기 형식으로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그려낸 것은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쭉 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산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방 직후 전쟁 전까지 남한과 북한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문화인들,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이 싫어서 남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남한이 싫어서 북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리고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 상황을 김성칠 선생은 짤막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2일자 일기입니다. 잠들지 않는 긴긴 겨울밤, 생각하면 인생이 허망하기만 하다. 10년을 두고 하루같이 사귀던 친한 벗들, 마음 놓고 모든 일을 의논할 수 있던 가까운 동료들, 연구실에 밤낮 드나들던 학생들, 모두 다 먼 딴 나라에 가버리고 나 홀로 폐허가 되어버린 시가에 남아있다. 언제나 조국이 통일되어 그들과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올는지 몸은 살아있어도 내 세계는 이미 가버린 것과 같이 느껴진다.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면 내 이러한 마음의 허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더불어 생의 의욕을 가질 수 있을는지. 네, 이렇게 씁니다. 물론 뭐 친구들뿐만이 아니죠.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수많은 이산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전쟁의 풍경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요. 이런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하루 더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평화를,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것인지 한 번쯤 깊이 헤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분이 1951년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네, 맞습니다. 1913년생인데 1951년에 사망했으니까 40을 못 넘겼죠. 예. 38의 나이에 고향 영천에서, 경북 영천에서 괴한의 저격으로 작고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도 조선 역사라는 책을 간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의 길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책에 그 서문을 쓴 신경린 선생의 전언에 따르면 김성칠 선생이 쓴 그 조선 역사는 하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하일기를 비롯해서 펄벅의 대지, 그리고 강효울의 초당 같은 작품들, 영어로 된 작품들도 번역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재능이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서 어떤 괴한에게 저격을 당해서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예. 제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쟁을 입에 올리고, 물론 싸울 각오로 맞서야 전쟁이 없다 이런 전제를 달지만,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어떤 정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복속시키는 이런 자들은 이거는 살아있는 흉기다, 숨쉬는 흉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야만의 세상 상상도 못합니까? 그 상상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흉기와 다름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김성칠 선생이 묘사하는 그 정말 아픈 피난민 행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이래도 좋은지 들어보라고 읽어주고 싶습니다. 예. 간밤엔 수원서 어느 초라한 음식점 부엌바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한밤을 드세웠다. 오늘도 역시 눈 내리는 경부가도를 달리고 있다. 아이들은 마침 무리를 해서라도 집차에 태울 수 있어서 저기 안심이나 우리들은 트럭 위에 높다랗게 실은 짐 위에서
외투자락으로 눈보라를 막는 신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차 꼭대기에 주렁주렁 매어 달린 사람들이 비기면 이건 또 훨씬 나은 폭이다. 기차 지붕말에 올라탄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줄로 묶어 차고 있었는데 어머니 자신이 졸다가 떨어져서 아이들마저 함께 죽어버렸다. 어떤 부인이 기차 지붕마루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일행은 이불을 펴서 바람을 가려 주었노라 하였으나 엄동설안에 달리는 기차 위임으로 그 추위가 오죽하려고 산모는 갓난 새 생명을 집어서는 차 아래로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의식을 잃어버렸다. 어떤 젊은 부인은 아기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 기차 지붕마루로 기어오르긴 하였으나 워낙 손이 꽁꽁 얼어서 마음대로 아기를 잘 추스리지도 못하였는데 얼마를 가다 젖을 먹이려고 아기를 내려보니 이미 싸늘하게 숨죽어 있었으므로 이 가엾은 젊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곧 미쳐버렸다. 이런 가지가지 참혹한 이야기는 그 어느 하나만이라도 듣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질 노릇이건만 오늘날 이 땅엔 하도 흔한 사실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큰 충격을 받지 않으리만큼 우리들의 신경이 무디어 버렸다. 네, 이렇게 피난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자들, 이런 책을 읽으니 만무합니다만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그 고통에 정말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으면 어떨까 허망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입니다. 이런 날 이런 소설을 읽으면은 정말 아릿하게 뭔가에 걸려 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예. 오늘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작가 응웬 옵드의 중편 소설 끝없는 벌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작품은 10년 전에 이미 번역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간행됐는데요. 베트남의 그 메콩강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의 가슴 시리고 아픈 둥그런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설은 그 그늘진 곳, 정말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곳, 그 내면 깊숙하게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행로, 그게 소설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이 작가가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한국어판 서문에 쓴 글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끝없는 벌판을 쓰던 당시 삶에 대해 특히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서 절로 샘솟는 열망에 따라 글을 썼습니다. 내면 묘사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힘겨운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지 구구절절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보충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독자들은 저의 작품을 보자마자 메콩강 이야기라 불렀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저절로 메콩 강물이 자신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작가의 이 말을 듣다 보면은 끝없는 벌판을 그대로 눈앞에 보는 듯합니다. 이 소설은 남매가 있습니다. 디엔이라는 남동생과 나로 등장한 누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그마한 거룻배를 타고 하염없이 떠도는 겁니다. 정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모든 걸 태우거나 버려버리고 자식 둘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오리를 기르면서 목수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상처 때문인지 두 자녀에게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바람둥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남매가 정말 진창 같은 삶을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작품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작품을 읽고 나면은 뭔가에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참 잘 쓴 소설입니다. 베트남 작가들 제가 몇 명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오닌이나 호앙밍 등에 못지않은 요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답게 베트남의 삶의 그 어두운 측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도 주제지만은 문장이 대단히 단단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럽이나 남미, 일본 소설도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우리의 눈길이 자주 가지 않았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쪽도 수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은 또 다른 문학 세계에 눈을 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장이 단단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소설을 읽을 때 아주 대단한 그 서사들,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재현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의 기반에는 단단한 문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벌판에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와 디엔에게는 이름 없는 곳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벌판들을 추억과 함께 떠올리며 이름을 지어 불렀다. 우리 남매가 나무를 심었던 곳, 디엔이 뱀에 물렸던 곳, 내가 처음으로 생리를 했던 곳,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이 벌판을 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떠올리면 분명 가슴이 욱신욱신 아려올 것이다. 네, 이런 식입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룻배를 타고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어른들의 폭력성을 지켜보는 어린 남매들의 내면 풍경들도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남매가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리고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태양, 별, 바람, 나무 따위로 방향을 잡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다. 벌판에서 길 잃었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 더욱 웃기는 건 디엔 녀석이었다. 녀석은 원래 길을 헤쳐가는 재주가 뛰어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그것도 대낮에 길을 또 한 번 잃게 된 것이다. 녀석은 언덕 한 가운데 갇혀서 길을 쓰고 헤매 다녔지만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했다. 그때 과자 바구니를 든 어떤 여자가 나타나 녀석에게 과자를 권했다. 배가 너무 고팠던 디엔 녀석은 개걸스럽게 그 과자를 10개 가까이 먹어치웠다.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녀석을 찾아냈을 때 녀석의 배는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녀석의 입가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파란 풀로 뒤덮인 무덤 하나만 보일 뿐이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탓에 귀신에게 들린다는 표현을 쓰죠. 예. 들려서 흙을 과자인 줄 알고 먹었던 겁니다.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짐짓 무표정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장면들, 남매가 삶의 고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장면들이 독자들을 정말 가슴 아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삶의 이면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하게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문장들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생각 같으면은 밤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한 문장 더 보죠. 그래서 우리의 유랑 생활은 우기를 건너 건기, 다시 우기를 반복하며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시시때때로 사람이 그리워졌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저기 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저기 저 읍내에 많이들 몰려 산다. 우리가 종종 들러서 쌀과 넉맘, 소금을 사는 그곳에, 다른 먼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 그뿐인가? 사람들은 바로 눈앞 가까이에도 있다. 그들이 추수를 하면서 풀어놓는 잡담과 웃음소리는 먹이를 찾아 꾀꾀대는 오리떼의 귓전에도 휘감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립다. 안 와도 우리의 삶과 저들의 삶이 나날이 낯설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이라. 저들은 돌아갈 집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 저들은 많은 이웃들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저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잠들지만 우리는 아니다. 거룻배 바닥에 비좁게 웅크리고 누운 우리는 꿈꾸는 법조차 잃어버렸다. 엄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조차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나와 디엔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모른다. 허나 꿈꾸는 법을 회복한들 엄마의 모습이 나타날지 어떨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에서 떨어져서 외롭게 유랑을 해야 하는 나의 내면의 스산한 풍경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메콩강가 베트남에만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이런 이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들에게 눈길을 주는 게 이런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그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낸 상처 때문에 삶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여성들과 관계를 맺지만 또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버리고 이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학대를 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가 어떤 폐쇄적인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친구라고는 오리밖에 없습니다. 오리가 이끄는 대로 끝없는 유랑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두 남매의 모습이 어떤지, 오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운 언어 세계에 빠져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연놈 취급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의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남매는 오리떼의 사랑법을 배웠다. 어떤 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아픔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하지만 디엔 녀석이 귀를 쫑긋 세우고 오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면 나는 깜짝 놀라서 쓰디쓴 눈물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 이런 아픔이 생겨나는 것인지, 슬픔도 사람들과 함께 날 수 없어 오리들과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밤이면 밤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걸린 전등을 켜기 위해 녀석들에게 살금살금 다가갔다. 녀석들은 우리를 알아보고는 아무런 요동도 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알을 꺼내 들면서 나는 모호한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음을 낮추어야 하는 몇몇 소절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오리들은 내 노랫소리에 아주 민감했다. 내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소절을 그 다음번에 기를 쓰고 고쳐 불렀을 때 녀석들은 금세 그 차이를 알아차렸다. 그러곤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뭐라? 저번에 왔던 그 녀석 아니야? 눈먼 오리가 코를 킁킁거린 뒤에 웃으면서 말했다. 그 녀석이지 또 누가 있어.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야. 분명한 건 녀석의 심장 소리지. 아주 익숙한 소리인 걸 뭐. 어두침침하고 흐느껴 오는 듯하고 곧 떨어질 벼이삭처럼 매가리도 없고. 아빠, 그런 그 심장이 폭발하지는 않을까요? 왜 아니겠니? 눈을 감아보면 어떻게 될지 금방 알 수 있어. 오리들이 짓거리는 느닷없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눈을 감았다. 오리들과의 소통으로 인해 우리는 적절한 형벌을 받았다. 새로운 세계와 더불어 우리는 그럭저럭 즐거웠고 그럭저럭 아팠다. 때론 무엇인가가 우리의 등 뒤에 서서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끝없는 벌판이라는 작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의 소통이 절단된 상태에서 오리와 깊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리들의 의탁을 해서 자신의 고통을 다시 읽어내는 이 솜씨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오리만도 못한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이 소설에도 등장합니다마는 AI,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오리들을 집단으로 파묻어버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리들의 생명뿐만 아니고 인간들의 밥줄을 끊는 행정 조치의 그 야만성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기 전에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스스로 깨우쳐야 했다. 결과도 알 수 없는 걸 그냥 한번 몸으로 직접 겪어본 뒤에야 비로소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가슴속에 묵직한 체증처럼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에 완전히 통달하자면 우리는 그에 대한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색감가 나무 그늘 아래서 뛰노는 오리들을 가만히 지켜보느라면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밀려들기도 했다. 녀석들은 결코 서로에게 속임수를 쓰거나 상대를 겁탈하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 이 땅에 악취를 풍기는 존재는 오리가 아니라 인간들이었다. 오리들은 짝짓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충분히 가졌다. 절대로 천박하지 않았다. 오리들의 사랑법을 지켜본 디앤과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희열 속에는 사랑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 차고 넘쳤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의욕에 찬 해오리 바람이 디앤의 가슴속에 일렁였다. 녀석의 가슴에 괴로운 회한만이 가득했을 때 그 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네, 오리들의 사랑법에는 존중이 있고 신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인간들은 함부로 겁탈을 하고 함부로 상대를 무너뜨리곤 하죠. 여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녀 관계라는 게 오롯하게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게 아니고요. 남성에 의한 억압들, 학대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곤 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충격적인데요. 여기 디앤의 누나인 나가 동네 악당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은 정말 눈물이 저절로 앞을 가리는데요. 예. 이 구절을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이 겁탈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아버지는 아무런 짓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딸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다음에야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편없이 구겨진 피투성이의 두 몸뚱이만 벌판에 남았을 때 태양은 다시금 햇살을 아른아른 뿌려주었다. 누군가가 하늘 높이 제비떼를 흩뿌려 주었다. 제비들은 나무 이파리처럼 맥없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날개짓을 해댔다. 아버지는 윗옷을 벗어서 딸의 몸을 덮어주었다. 아버지는 딸의 주변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태양 아래 딸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집어다 날랐다. 딸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듯했다. 단지 눈을 가끔 깜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아이고. 처음 입을 열자 녀석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제가 아이를 뵌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녀석은 얼마간의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녀석의 몸속 깊이 회를 치는 무언가가 작지만 분명한 느낌으로 멍을 졌다. 얼핏 스쳐 지나는 생각에 딸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 비록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녀석은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녀석에게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몸에 익은 습관이었다. 그래, 아이 이름은 반드시 트엉이나 니어 또는 지우 혹은 수엔, 흐엉으로 지어야지. 아빠 없는 아이지만 반드시 학교를 다니게 할 거야. 아이가 한평생 즐겁고 생기 발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지. 아, 이게 성폭행에 의해서 생긴 임신인데 낳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게 이게 폭력과 죽음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에 관한 이 작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이 마지막 문장만 마무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엄마의 가르침으로 때때로 어른들의 잘못도 용서할 줄 아는 속 깊은 아이로 키워볼 거야. 이 마지막 문장이 끝난 다음에 긴 여백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여성 화자의 독백이 정말 가슴에 먹먹하게 와닿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이 소설 읽기가. 정말 아름다운 소설인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의 지옥 같은 풍경. 여기는 내란이 핥히고 간 영혼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내란이 핥히고 간 영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생 디앤도 떠나버린 상황에서 동네 건달들에게 겁탈을 당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하면 또 화려한 경제 발전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예. 이면에 어두운 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소설은 또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해서
어디 베트남 여행 가시거나 하실 때 이런 베트남 작품들, 바우닌 소설도 좋고요. 왕밍덩 작품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응앵옥드 소설도 좋습니다. 그리고 메콩강을 보시면서 여기 이 남매의 이야기, 아프고 서러운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치안기관에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임신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든 사후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걸 우리는 생각할 텐데, 아이고, 애 낳을 생각, 키울 생각, 성폭행당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 소설이 참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이 소설 전체에서 얘기하듯이 성폭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소녀가 정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할까를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어른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하는 음성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작품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교수님.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것이 더 문제지, 이런 내용이 불편하다고 마다하고 배제하는 거, 그게 온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천사의 모습보다는 악마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주는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응앵옥드의 끝없는 벌판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끝없는 벌판, 이 시간에 처음으로 접하는 베트남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 베트남 분들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응웬옥드, 응웬옥드, 1976년 작가네요. 1976년에 태어났습니다. 베트남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응웬옥드의 작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밀란 쿤델라와 더불어 동유럽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히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짤막한 소설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목은 문맹인데요. 자전적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자꾸만 망명 작가들, 이른바 난민 작가들의 글에 눈길이 가는데요. 아고타 크리스토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헝가리 출신입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빈곤 속에 서덕이다가 1956년 헝가리 혁명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소련군이 탱크를 밀고 와서 이 혁명을 압살해버리죠. 그때 반정부 운동가였던 남편과 함께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위스 뇌샤텔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2011년에 사망을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이라는 걸작이 있습니다.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마니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은 그야말로 간결하고 날카롭게 삶의 의미들을 투시해내는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제가 보기에도 놀라운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문명처럼 자전적 이야기 부제가 달린 이 작품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아무튼 같은 글들이 우리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명이라는 제목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헝가리라는 조국을 떠나서 오스트리아와 이 스위스에 정착해서 프랑스어를 낯설게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린 셈이 되죠. 예. 글쓰기를 갈망했던 사람에게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그야말로 문맹 상태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면 이 문명이라는 제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첫 페이지를 펼치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읽는다. 이것은 질병과도 같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모든 것을 읽는다. 신문, 교재, 벽보, 길에서 주운 종이 쪼가리, 요리조리법, 어린이책, 인쇄된 모든 것들을. 네, 이렇게 씁니다. 예. 짤막짤막하죠. 그리고 대단히 간결합니다. 비수와도 같은 문장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백과 울림도 큽니다.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요즘 말대로 얘기하자면 문자 중독증에 심각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문자 중독증은 뭡니까? 네, 문자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증세를 말합니다. 화장실 갈 때 뭐 신문이라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도 문자 중독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종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무런 그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자를 보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많이 혼나곤 합니다. 교수님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옆에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활자를 보고 얘기하고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내실 있어 보이고 그래요. 별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활자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는 것을 즐겼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글자를 배우고요. 그런데 소련군이 헝가리에 들어오면서 또 소련말을 배워야 되고 낯선 말을 배워야 되고 스탈린을 숭배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읽을 것은 별로 없죠. 그리고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죠. 자신의 언어를 잃어가는 어려운 상황들을 기술해 놓은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9살이었을 때 우리는 이사를 했다. 우리는 적어도 인구의 4분의 1이 독일어를 쓰는 국경 도시에 살러 갔다. 우리 헝가리 사람들에게 독일어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상기시켰으므로 적의 언어였고 그것은 또한 당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외국 군인들의 언어이기도 했다. 1년 후 다른 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러시아어가 학교에서 의무화되었고 다른 외국어는 금지되었다. 아무도 러시아를 알지 못한다. 독일어나 프랑스어, 영어 등의 외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몇 달 동안 러시아 속성 수업을 배웠지만 그들은 그 언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고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부터 또 헝가리라는 그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자신의 모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적의 언어로 둘러싸이는 형국이 된 거죠. 아마 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글 쓰는 게 그리고 글을 읽는 게 삶의 운명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적의 언어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역사적 상황들을 통과하다가 결국은 56년도에 헝가리 혁명이 발발하면서
헝가리를 영영 벗어나 버립니다. 오스트리아를 경유해서 스위스로 정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살의 나이에 4달 된 딸을 데리고 국경을 넘습니다. 그 과정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기억한다. 나는 21살이다. 2년 전에 결혼했고 내게는 넉 달 된 어린 딸이 있다. 11월의 어느 저녁 우리는 월경 안내인을 뒤따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국경을 넘는다. 월경 안내인의 이름은 요세프이고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포함해 10명 남짓의 아이들로 구성된 무리다. 나의 어린 딸은 아이 아빠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고 나는 2개의 가방을 들고 있다. 둘 중 한 가방에는 젖병과 귀저귀, 아기의 갈아입힐 옷이 있고 다른 가방에 사전들이 들어있다. 우리는 요세프의 뒤를 따라 1시간가량 침묵 속에 걷는다. 거의 완벽한 어둠이다. 가끔 조명탄이나 탐조등이 사방을 밝히고 뭔가 터지는 소리, 총소리가 들린 후 다시 정적과 어둠이 내려앉는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지나 스위스에 일단 정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시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프랑스어를 어렵게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놓을 수 없었던 시쓰기와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고국을 떠난 망명자 또는 난민들에게 이 낯선 땅은 그야말로 사막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 상황도 그렇고요. 삶의 환경도 그랬겠죠. 고국에서보다 조금 물질적으로는 편안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온갖 그리움들 그리고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온 소통의 부재들이 아고타 크리스토프와 그 동료들을 몹시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해서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스위스에서의 생활, 시계 공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 상황들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막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사막, 문화적 사막, 혁명과 탈주의 날들 속에서 느꼈던 열광이 사라지고 침묵과 공백, 우리가 중요한 어쩌면 역사적인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했던 나날들에 대한 노스텔지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림이 뒤따른다. 우리는 이곳에 오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몰랐지만 틀림없이 이런 것, 활기 없는 작업의 나날들, 조용한 저녁들, 변화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부동의 삶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방 하나 대신 2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석탄이 충분하고 음식도 넉넉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비하면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한 셈이다. 네, 자신의 망명 생활, 난민의 삶을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도 그런데요. 자신의 감정의 결들을 가능하면은 절제하면서 냉혹할 정도로 천천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짤막한 문장으로 그려냅니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여백 속에서 비수가 찌르는 것과도 같은 통증 또는 아픔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속 문맹이란 제목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언어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프랑스를 배우면서 글을 쓰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문명에 비유하면서 쓰고 있는 구절 짧게 보겠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하고 5년 후 나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지만 읽지는 못한다. 나는 다시 문맹이 되었다. 4살부터 읽을 줄 알았던 내가 말이다. 나는 단어들을 안다. 읽을 때는 그 단어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글자들은 아무 것에도 상응하지 않는다. 헝가리어는 소리나는 그대로 글을 쓰지만 프랑스어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읽지 않고 5년이나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의 시들을 실어주던 헝가리 문회가 있었고 제네바 도서관에서 우편으로 바꿔냈던 헝가리어 책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미 읽은 책들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다시 읽는 편이 나았으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글쓰기가 있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낯선 곳에서 프랑스를 처음부터 배워서 프랑스어로 글을 씁니다. 대단한 작업이었죠. 이 책을, 문맹이라는 책을 백수린이라는 소설가가 번역했는데요. 번역도 대단히 훌륭하고요. 이 번역자가 뒤에 쓴 말, 모국어와 이 사유의 거리에 관한 진술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책 뒤쪽에 보면은 작가 김현수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단순함 치명적이다. 난민의 언어인데 집 안에 앉은 내 가슴을 저격한다는 점에서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난민의 언어인데 집 안에 앉은 내 가슴을 저격하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단순함이 치명적이라는 작가 김현수의 말이 절절하게 와닿는 책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삶의 궤적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문명과 함께 존재의 3가지 거짓말 읽어보시면은 또 다른 문학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관련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90쪽에서 91쪽 사이에 글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곳에 오면서 무언가를 기대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몰랐지만 틀림없이 이런 것. 활기 없는 작업의 나날들, 조용한 저녁들, 변화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부동의 삶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중략. 어떻게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짧은 프랑스어로 그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난민들에게는 사막, 사람들이 통합이라든지 동화라고 부르는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만 하는 사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짧은 프랑스어로.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읽어주셨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고 네. 뒷부분은 제가 별표를 해놓은 부분인데 빠뜨렸네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짧은 프랑스어로 그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난민들에게 사막, 사람들이 통합이라든지 동화라고 부르는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만 하는 사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예. 정말 아득하겠죠.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을 때, 모어를 잃었을 때 그 아득함들이 정말 아프게 와닿는 구절입니다. 예. 짤막한 소설이지만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라는 한 작가의 내면에 서린 절절한 그 안타까움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서 정말 긴 여운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네, 우리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그 DNA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많은 작가들이 일본어로 창작 활동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전쟁과 독재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 망명을 떠난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들은 우리말이 아닌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품 활동을 해야 했죠. 예. 그런 사실들도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를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바닷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바닷가에 계세요? 네,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바닷가에 놀러 와 있습니다. 어느 바다입니까? 태안 쪽인데. 아, 예. 파도 소리가 자욱하고요. 실비가 내립니다. 예, 교수님.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시집이 유용주 시인의 서울은 왜 이렇게 추운겨입니다. 올해 간행된 시집인데요. 이 시집에서 여러분들께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가끔씩 오래된 친구들, 동무들 만나다 보면은 시골에서 또는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잊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무건 수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무건이라는 시 한 편 먼저 골랐습니다. 예. 김 PD 밥 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밥솥에 밥을 하면은 그 밥솥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거나 뭐 밥이 다 됐으니 잘 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재미있으면서도 쓸쓸한 그리고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시 같습니다. 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오셨나 마루에 비 오시는 소리 듣는다. 개울물 소리 읽는다.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 건너간다. 짐승 우는 소리에 귀 쫑긋 늘어진다. 벌레들이 어디로 꼬이는지 살펴본다. 풀을 깎고 뽑는다. 나무를 껴안고 빙빙 돈다. 밤에 몇 번이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릴 때처럼
별들이 흐르고 달이 이울고 뭉게 구름이 떠 있고 수제비와 팥죽은 없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깬다. 가끔 텃밭을 구른다. 감나무 잎이 소리 없이 진다. 이빨 물고 깨어있는 서리꽃을 밟아본다. 눈물겹게 눈 내리시는 모습을 바라본다. 꽁꽁 언 얼음장을 들여다본다. 찬물 먹고 숨을 쉰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밥솥이 혼자 말한다. 밥이 다 되었으니 잘 저어주라고.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이 낯선 곳이라고 할까요? 사람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이 시인의 삶의 풍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 오시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또 나무를 껴안고 빙빙 돌기도 하고, 아침에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그리고 찬물을 먹고 숨을 쉬다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밥을 한다고 해요. 그럼 밥솥이 혼자 말한대요. 밥이 다 되었으니 잘 저어주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네, 이게 좀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유용주 시인의 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꾸밈없는 언어로 옮겨놓는 그 맛이 대단합니다. 예.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시가 내게로 안 왔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았던 뜻인데 제목이 여기서 말하는 시는 어떤 깊은 의미, 새로운 세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무엇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 내게로 안 왔다. 그러니까 시가 내게로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골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시를 쓰는 시인의 고즈넉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 내게로 안 왔다. 새벽까지 깨어 기도드렸지만 안 왔다. 아침도 먹지 않고 풀을 메고 씨를 뿌렸지만 안 왔다. 새참을 줘도 안 왔다. 쌈채소와 애호박과 풋고추와 가지를 줘도 안 왔다. 마늘과 황토 고구마와 햇김을 바쳐도 안 왔다. 청정 산나물과 비싼 횟감으로 점심을 차려도 안 왔다. 낮술을 먹고 입으로 토해도 안 왔다. 온종일 땀으로 소금꽃을 피워 올려도 안 왔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어도 안 왔다. 밤길을 걷다가 넘어져 피를 흘려도 안 왔다. 소구름 삼키며 무릎 꿇고 빌어도 안 왔다. 단식을 해도 안 왔다. 삼보일배를 해도 안 왔다. 1번 국도를 따라 강정마을까지 걸어도 안 왔다. 봄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도 안 왔다. 산성과 차벽을 뚫으려다 식물인간이 되어도 안 왔다. 정과 18범이 되어도 안 왔다. 연좌농성, 고공농성을 해도 안 왔다. 목숨을 끊어도 안 왔다. 강물이 되고 파도가 되어 물마루 끝에서 호곡을 해도 안 왔다.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흩어져도 안 왔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다리는 내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시가 내게로 안 왔다는 시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새참을 줘도 안 오고 마늘과 황토 고구마와 햇김을 바쳐도 안 오고 했던 그 시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도 안 왔고요. 연좌농성, 고공농성을 해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는 그리고 그는 뭔지 뚜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바라는 세상, 시인이 바라는 어떤 사람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를 쓰는 이유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세상을 그리면서 썼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시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가 내게로 안 왔다는 시를 쓴 시점, 그러니까 2014년, 15년 시점을 상상하시면은 이 시의 의미가 좀 더 각별하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기. 네, 금방 이해를 하시는군요. 여기 1번 국도를 따라 강정마을까지 걷는 그 행진이 있었죠. 네, 그런 걸 떠올리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 두 마리라는 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의 의미는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내 아이는 어디 출신인가 라는 2부 제목을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이니 경상도 출신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려 했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개 두 마리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산문 같은 시입니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6살 때까지 살았다. 여름에 아버지 본적지로 이사했다. 어머니 고향은 여수 바닷가이다. 경상도 보리문댕이라고 야유했던 코 찔찔이들이 금방 불알 친구가 되었다. 사춘기 시절에 식당 주방이나 공장, 시장에서 일을 할 때 물건이 없어지면 나를 지목했다. 전라도 깽깽이라고 놀렸다. 전라도 놈들은 의리가 없다고 흰소리 해댔다. 강릉 육아는 서울살이가 고달팠다. 서울에서 18년, 군대 3년은 양평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다음 서산에서 20년 넘게 살았다. 서울 선배들은 자민놈이 올라왔다고 놀렸다. 아내는 충청남도 사람이었고 당연히 처가는 충청도 사투리를 썼다. 큰 집은 부산, 누나와 조카들은 40년 가까이 인천에서, 동생은 아이들과 수원에서 숨쉬고 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태어난 게 죄였다.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은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튀어나온다. 내 아이는 어디 출신인가? 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얘기하듯이 태어난 게 뭐가 죄겠습니까?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났든 부산에서 태어났든 여수에서 태어났든 서산에서 태어났든 그게 뭐가 죄겠습니까? 근데 죄가 되어서 온갖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렸던 거죠. 그걸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또 다른 피부 색깔의 사람들이 시달려야 할 편견을 생각하면은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들은 또 다른 기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마는 유용주의 이런 개 두 마리 같은 시들 보면서 우리 안에 후천적 DNA 같이 새겨진 이 편견들 언제나 사라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이 시에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2편 남겨뒀습니다. 하나는 신분사회라는 작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당신의 참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 앞에 신분사회라는 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에 돼지로 살다가 술에 취하면 개새끼였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다. 평생을 종으로 살았다. 한 번도 양반이었던 적이 없었다. 늦가을 홀로 반바지 입고 팔공산을 내려오는데 석천리 청년 회원 6명이 버섯 따러 올라와 깜짝 놀란다. 안 무섭소? 뭐가 무서운가요? 짐승이 무섭지 뭐가 무섭겠어. 멧돼지들이 만나면 아재아재 부르는데 삼짐승보다 사람이 무서웠다. 사람이 짐승보다 무서웠다. 엊그제 새벽에는 나 닮은 무리가 옥수수밭을 박살내고 돌아갔다. 내년부터 산짐승이 좋아하지 않는 나무를 심어야겠다. 마을 주민들은 망을 두르거나 민원을 넣어 전기가 흐르는 선을 설치하라고 한다. 나는 그만두었다. 고란이나 멧돼지보다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 담배와 술을 끊었다. 돈을 끊었다. 인간관계를 끊었다.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비로소 사람이 짐승으로 보인다. 네, 신분사회라는 제목 아래 짐승과 사람의 관계랄까요? 그 낙차를 쓴 시입니다. 옥수수밭을 박살낸 멧돼지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시인의 말이 참 안타깝고도 슬프게 와닿습니다. 자본주의 하에 새로운 신분사회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낯설게 하고 아득하게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지 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참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시인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길어서 다 읽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들이 제가 적지 않이 있는 줄 아는데
일반 노동자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영주 시인이 쓴 작품들이 저에게는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에 당신의 참말이라는 시에서 2달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연입니다. 당신은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왜냐하면 참말만 골라 했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학교 나온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보라는 별명, 그거 바로 보다에서 나온 말 아닌가요? 바로 보는 사람은 늘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이익이나 대차대조표를 그렸다면 진즉에 때려치우고 떠났을 것입니다. 농부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질 줄 알면서도 싸우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고 덤벼든 우리가 당신을 떠밀었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2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연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 비바람, 가을 무서리, 겨울 폭설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고 세상 이야기가 다 쓰이고 난 뒤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다시 쓰이고 있듯 세상 사람들 모두 죽어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해도 새로운 생명은 어디선가 꿈틀 일어서듯 당신의 참말은 당신의 행동과 실천은 끝내 다시 시작하는 후세들에게 불이 내려 울울창창할 것입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린 고드름처럼 삶이란 올가미 앞에 절대 고독을 견디며 매달려왔던 당신의 손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거친 삶을 살아왔지만 뜻밖의 부드럽군요. 당신이 흘린 눈물, 세상 골목을 빠져나와 아픔 틈을 메우고 강물을 휘돌아 지금 막 바다와 만나 뜨겁게 끌어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물은 말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모국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추모시여서 뭐랄까요, 시인의 감정이입이 좀 깊게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도 절절하게 와닿는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예. 읽어드렸던 부분 중에 질 줄 알면서도 싸운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고 덤벼든 우리가 당신을 떠밀었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라는 구절이 참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간 메시지는 정말 만만치가 않죠. 그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저로서도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바닷가에서 읽어드릴 시로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의 참말이라는 시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